네, 점점 흥미진진한 대선 경선 판을 상세히 훑어드리겠습니다. 저인망식으로 훑어드리겠습니다.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드리겠습니다. 정치생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두 분입니다. 최고의 패널, 바로 우리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머리를 바꾸셨어요. 네, 좀 새로운 마음으로. 네. 이게 좀 다 추세인가 봐요. 머리 바꾸는 거. 젊어지셨네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대구 가톨릭대 프란체스코 학부 박진영 특임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또 경선 판도 상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서 네. 광고를 후딱 해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주기엔 죄송하지만 그래도 또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광고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좋아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예. 자, 오늘 먼저 태그스킨의 4스텝 올인원 마스크팩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마스크팩은 잊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태그스킨의 4스텝 올인원 마스크팩을 만나실 시간이 됐습니다. 마스크팩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2021년 와디즈 마스크팩 분야 펀딩 성공 8,248%의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8,248%. 또한 태그스킨의 올인원 마스크팩은 1일 1팩 제품이 아닙니다. 마스크팩을 매일 쓰는 것은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철면피들은 좀 예외입니다. 철면피들은 뭐 아무리 마스크팩을 붙여도 철면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 일반인들은 좀 다르죠. 자, 태그스킨 마스크팩에는 나의 피부가 진정으로 좋아질 수 있도록 고영양 에센스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3일 한 팩을 하셔도 효과는 충분하십니다. 사용 시간은 딱 20분만 추천을 하는데요. 자, 태그스킨의 4단계 스텝에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딩 토너 패드로 피부의 효과적인 영양 흡수를 위한 모공 케어가 첫 스텝입니다. 주름 개선, 피부 탄력, 미백을 위한 자스민 꽃수 82%의 페이스 마스크가 두 번째 스텝이고요. 얼굴도 중요하지만 목도 중요합니다. 태그스킨 마스크팩은 얼굴과 목의 아름다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목이죠. 목 마스크를 세 번째 스텝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스텝은 수분 유지력 최강의 피부 구원템, 바로 펩타이드 세럼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박스 10개 들어있는 겁니다. 또 체험분 하나 더 드려서 7만 원 2+1 행사 중입니다. 여러분 7만 원. 그리고 한 박스 20개 들어있는데 체험분 1개 더해서 14만 원. 이것도 2+1 행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독일 더마테스크 엑설런트 등급의 100% 생분해로 환경 오염 걱정이 없는 태그스킨 올인원 마스크팩을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태그스킨 마스크팩에는 한 팩을 써보고 안 맞으면 바로 반품할 수 있게 테스트팩 한 팩이 들어있습니다. 테스트팩을 써보고 반품하셔도 전액 환불됩니다. 다만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용민닷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스텝이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부터 한번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좀 너무 커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먼저 얼굴을 좀 닦으란 얘기죠? 와는 어디다 해야 돼요? 코. 전체다. 전체다 얼굴에다가. 일단 한번 싹 닦으시고. 알겠습니다. 예. 아유, 그래요. 제가 3일 만에 세수를 하네요. 농담이고 3일 동안 에이 설마 3일 동안 피부 좋으시네. 닦으니까 확 밝아지네요. 그럼. 네. 배국 같은 피부니까. 네, 반짝반짝하네요. 예. 제가 지금 닦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 아유, 좋습니다. 네, 그만 닦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 3로 가겠습니다. 2, 3 요거. 2, 3로 가. 어우, 이거 엄청 뭐예요, 많네요. 이게 이제 엑기스거든요. 엑기스. 요거 저 그럼 얼굴에 바르는 다 겁니까? 이제 묻혀야 돼요. 다 묻혀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가 또 있네요? 아이고. 이거는 뭐야? 그냥. 이제 그걸 다 붙이시는 거죠. 이거를. 팩입니다. 이걸 우선 이제 네. 이걸 먼저 이제 얼굴에 싹 발라주고. 바르시고. 싹, 예. 오늘 굉장히 난이도 높은 글쎄 상품이 이게 같네요. 오늘 좀 광고료를 좀 세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붙이시고 하셔야 되겠네요, 방송을. 하죠 뭐 어떻습니까? 이거 뭐 에센스가 엄청 많은데요. 이렇게 네. 이렇게 언제까지 발라야 돼요? 이제 그만 바르셔도 되고. 자, 빨리, 그리고 빨리 이제 붙이세요, 얼른. 이 얼굴에다가 네. 이 얼굴에다가 잘 피셔가지고. 네. 네. 아유, 옆에 우리 이은영 소장이 계시니까 너무 든든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요거 에센스가. 요거 네, 여기 저기 이제 코
코인가 봐요. 아 이렇게. 네. 이거 뭐야? 이거 그 잘 붙이고, 붙여야 됩니다. 붙이고 방송하실 네. 거예요 네, 그러면? 붙이고 방송해야지. 아유, 여기다가. 네. 그리고 요거를 또 뜯으시면 네. 이렇게 해서. 예, 이제 눈이 보입니다 지금. 요게. 예. 예. 요 분리되어 있네요. 여기, 위하고 아래하고. 그럼 어떻게? 요거는 어디다? 예. 예. 요게 눈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요렇게 붙이시고 눈. 네. 이렇게. 조금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눈이 가리시면. 그렇죠. 약간 그렇죠? 내려주셔야죠. 예. 이건 코고. 네, 보이시게 해야죠. 이건 뭐예요? 그거는 여기 턱 같은 데다 하나 봐요. 턱이 없어서. 맞다요. 네, 거기 여기다가? 이게 떨어지잖아요. 어차피 이건 누워서 하니까요. 누워서 하는 거니까 이건 좀 목선 이렇게. 뗍시다 이거는 그냥. 예. 목을 목을- 좀 예. 원래 목이 저기 주름이 빨리 생기. 목주름도 이게 방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이러고 얼마 20분 있어야 돼? 네, 벌써. 20분 있는 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뛰는 거죠. 끼고 네, 그리고 다 스며든 다음에. 나머지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뭐 이거는 떨어지니까 그냥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도 될까요? 안경 써도 되실 것 앉아 같네요. 씁시다. 네. 예, 뭐 보여야지 내가.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내려가네 이게. 내려갑니다. 이게 원래 예. 누워서 해야 돼요. 누워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요. 오늘 저기 눈이 따갑네. 자, 태그 스킨 4스텝 올인원 마스크팩. 네. 이걸 갖고 지금부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20분 정도 이렇게 붙여놓고. 자, 일단 정치생쇼 지난 주말에 호남 경선을 한번 좀 분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이은영 소장님.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음. 이제 광주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광주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광주 전남 같이 했기 때문에 아. 광주에서 이겼다라는 그런 사후적인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광주 전남을 했는데 네. 전남에서 좀 표차가 나서 낮지만, 그래서 네. 이제 이낙연이 광주 전남 합쳤을 때는 네네. 1등으로 나왔지만은 네.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전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의 희망과 빛이 되어 우리의 꿈을 이루자. 우리는 자랑스런 눈봄의 길을 따라 당당하게 가는 이 땅의 주인들. 즐겁게 배우고 배워서 남을 주는 눈봄 학교 만만세.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참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 광주 전남 결과 얘기하다가 네. 말았는데 네. 광주 전남 결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광주하고 전남으로 구분해 보자면은 네. 전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앞섰고 광주는 이재명 이재명 후보가 후보가 앞섰는데 앞섰다. 예. 둘을 합치면 광주 전남 이렇게 똑같이 합치면은 비슷해졌다. 거의 네. 122표 차로 이제 예. 이낙연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0.17%포인트 차이 났고요. 전북에서 뭐 압도적으로 또 이제 55% 이재명 후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대체로 대세론의 이제 기류는 잡혔고 이제 남은 순회 경선에서 얼마나 더 많은 밴드웨건 효과를 가져가느냐 요것만 지금 남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남에서만 이겼다, 고향에서만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후보가 과도하게 네거티브한 것이 음. 오히려 저는 부작용으로 작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음. 역대로 이제 물론 당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하면은 광주 전남 투표율이 낮습니다만 네네. 이번에도 또 특별히 낮았습니다. 낮은 이유가 뭐 저도 있다면서요. 당원이 거품 당원이 많다는. 그렇죠. 이제 이 지방선거를 대비한 거품 당원 또는 그 당원들이 고령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투표에 좀 용이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뭐 항상 또 투표율이 낮았다는 얘기도 네, 있어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된 이유는 저 네거티브 영향 탓도 있다고 봅니다. 네. 네거티브에 실망한 우리 당원들이 투표를 적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뭐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호남에서 지금 여론조사 하면은 20, 30대에는 홍준표가 1등 나옵니다. 맞아요. 아이고, 그래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허허. 그리고 이 과도한 네거티브에 대해서 광주 전남의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좀 비호감도를 가졌다. 뭐 그것이 투표율의 저하로 이어지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해석도 되는 측면이 있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홍준표가 1등이란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전북을 가보면요. 전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권리당원보다 대의원에서 표가 좀 더 나왔어요. 퍼센테이지가. 이재명 후보는 이제까지 지역 순회를 하면서 대의원보다 권리당원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의원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북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정세균. 정세균 지지자들의 이재명 지지 활동이 있었다라고 저는 해석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전남 경선은 또 광주 경선은 또 전북 경선은 이렇게 나왔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또 2차 슈퍼위크와 함께 부산, 울산, 경남 경선이 또 목전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부울경 지역이 국회의원은 이낙연 후보를 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 최인호, 최인호, 박재호. 박재원 아니 박지원은 이낙연 안 하는데? 안 하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기존 분포 자체가 전재수 의원도 처음엔 정세균 했었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하는 분들보다는 다른 분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았었고 근데 이제 밑바닥 정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흐름이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김두관 후보가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조직 표심이 이재명 후보에게 좀 얹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현재 지금 김경수 지사가 부재 중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나 저기 도저히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네, 이제 떼시는 게 뭐 좋을 이게 것 네가 같아요. 앞을 볼 수가 없어. 물티슈 좀 저 주세요. 물티슈가 터져요. 아니, 참. 저 집에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이 피부가 환해졌어요. 피부가 환해졌습니까 벌써? 피부가 빈답니다. 야, 그 15분 정도 했는데. 이게 사실 이게 누워서 해야 되는 네, 건데 맞아요. 이게 서서 하니까 막 뭔가 눈이 내려옵니다 막. 그래서 아니 예. 방송을 네. 이 어디 있어요? 누워서 제가 하면서 찾고 위에서 있어요. 카메라로 찍으면 같은 효과 나오잖아요. 됐어요. 네. 예. 지금 자, 곧 그래요. 가져오실 겁니다. 예, 그래요. 이거 정말 참 아주 눈물이 앞을 가려서 지금. 이 좋은 걸 쓰고 왜 눈물이 어디 있어요? 앞을 어디 있어요? 가려요. 어디 있어요? 응? 어디 있어? 제가 찢어드릴게요. 그래요. 야 정말 저기 저 손에 예, 올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야, 아유. 참. 좀 힘들어. 요새는 남자분들도 이렇게 마스크팩을 하셔야 돼요. 벌써 아니, 얼굴이 아니, 우리 빛이 나잖아. 김원만 안 해도 되는 게 피부가 워낙 좋아. 네, 하시더라도 저 누워서 부탁인데 하세요. 누워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랑을 쓰려던 연필로 써야 되듯이 마스크팩을 하려면은 누워서 하시기 누워서 바라겠습니다. 하세요. 예, 그래요. 예. 일단 그 PK 지역 이 결과를 한번 좀 전망을 해보면은 네네. 그래서 지금 김경수 지사 부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방선거랑 다 연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김두관 후보께서 이제 경남도지사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여러 가지 연동해 봤을 때는 되는 후보에게 밀어주고 그런 속에서 이 경남도지사까지 같이 이렇게 전략적인 생각들을 하는 그런 표심이 발휘될 걸로 좀 예상이 돼요. 아니 그렇다면은 내년에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저기 한번 부산, 울산, 경남까지는 가보고 그리고 사퇴도 사퇴하는 것이 그러기에는 옳지 않았을까요? 부산 경남이 이제 본인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김두관 네. 후보는 본거지 편을 도와준다라는 정치적 의미가 그렇죠. 큰 거죠. 아. 거기 이제 자기 표를 이재명 후보에게 제대로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아하. 자기 본거지가 가기 전에 예, 사퇴를 하신 거죠. 아니, 어떻게 저기 뭐 내년에 나오시긴 합니까?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나오기는 쉽지 않을 쉽지 않을 것 같다. 해야 예, 알겠습니다. 그럼 부산, 울산, 경남 대략 한번 좀 예측해 주시죠. 네. 거의 뭐 지난주에 사실 광주 전남북에 대한 전망을 했을 때 저는 50% 미만이라고 했고 두 분은 50% 넘는다고 했는데 둘 다 맞았어요. 둘 다 맞았어. 둘 다. 어디 이럴 수가 있나? 이제 결국은 이제 추미애 후보 표가 줄어들면서 1, 2등한테 네. 쏠림 현상이 생겨난 거지 않습니까? 예. 저는 PK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전체 평균만큼 나올 것 같아요. 저도 TK에서 평균만큼. 나온 만큼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흐름으로. 그러면은 한 55%. 네. 저 55대 못되게. 한 30 조금 넘는 뭐 30 한 4, 5 뭐 이 정도 네. 나오지 않을까. 아 그러면은 2차 슈퍼위크는 이번 주에 개봉합니까? 이번 주에 같이 개봉. 10월 3일 날 개봉하죠. 아, 그렇군요. 같이 일요일 날 개봉하니까. 네. 뭐 거의 2차 슈퍼위크 결과로 이제 후보 확정을 짓는 걸로 많이 전망하고 있죠. 지금. 아 그래요. 지금 뭐 여의도 분위기는 이미 경선은 끝났다. 경선은 뭐 끝났다. 이런 분위기가 좀 팽배합니다. 근데 우리 낙현이 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분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고요. 사실 그 뭡니까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네, 맞아요. 후보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굉장히 불쾌한 어조로 네. 답을 했고요. 뭐 그냥 계속 가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2차 슈퍼위크 결과까지 나왔을 때 이건 뭐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겠다라고 판단되면은 결단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 지금 단톡방에서 이낙연 지지자들 움직임을 보면 더 강해졌어요. 그래요? 네, 그 막 내거는 메시지들이 여전히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톤이에요. 여전히 안 믿고 안 있어요. 믿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면 그래도 이낙연 후보가 지금 한 34, 5 이 정도인데 한 30, 뭐 7, 8까지만 가더라도 그게 무시할 수 없는 포션이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뭐랄까 이렇게 더 돋궈줄 수 있는 충분히 그 정도의 포션이
표심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재명 지사한테 뭔가, 이제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발언권이 있는 발언권이 충분히 있는 지금 지지율로 지지율이에요. 간다. 예. 근데 이재명한테 지지율을 자랑할 목적의 완주가 과연 국회의원직도 던진 양반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역시 수도권이 중요하고 이게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사퇴한다라는 거는 조금 아쉬움도 있고 그러니까 끝까지 자, 과거에 2002년도에 이제 이인재 후보는 이제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중도 사퇴를 했는데 이인재 후보의 중도 사퇴는 원팀에서 그냥 빠져나가는 거였어요.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본인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버린다. 네. 물론 뭐 정체성이 원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지. 뭐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이낙연 후보는 또 이인재 후보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도 사퇴보다는 경선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럼 또 여기 또 한번 예측을 하겠습니다. 중도 사퇴한다 안 한다. 자, 이거 저는 전제가 있습니다. 중도 사퇴한다는 입장인데 이번 2차 슈퍼위크까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이 뭐 어떤 정치적인 전망뿐만 아니라 수학적으로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저는 사퇴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인터뷰나 이런 걸 보니까 사퇴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좀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상관없이 어차피 이미 이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결과는 이미 좀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났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다. 아, 네. 저는 지금 보니까 저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후보가. 그건 대언론용 아닐까요? 물론 아. 저도 이제 2, 3일 전까지만 해도 사퇴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음. 지금 메시지를 보니까 사퇴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은 끝까지 해서 내가 의미 있는 2위를 함으로 인해서 행여 생길 수 있는 이재명의 낙마에 내가 대타로서 계속 있겠다라는 그런 저는 끝까지 네거티브 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다른 봅니다. 맥락으로 완주할 다른 것이다.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예. 근데 혹시나 긍정적으로 바뀐다면은 예. 또 이럴 수 있죠. 내가 마지막에는 흔히 하는 전략을 수정을 해가지고 원팀과 화합의 역할을 해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데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겠다라는 긍정적 의미의 출구 전략으로서 끝까지 갈 수도 있겠다. 아름다운 퇴로를 찾는. 네네네. 저는 그 과정.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라는 것은 늘 갈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위에 강성 지지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 측근들 외에는 제가 이야기했던 후자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분을 가지고 그다음에 연합 정권의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뭐 연합 정권의 성격도 가지고 하면서 원팀으로 가는 토대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낙연 후보 쪽에서 말이죠. 이제 후보가 사퇴할 때마다 이제 누적 득표율이 달라지는 거. 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잘못됐다. 근데 이거는 이미 있는 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당 지도부가 이제 사퇴하지 말라라고까지. 그 2002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뽑을 때도 네. 똑같이 했습니다. 예. 네,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그런 걸 갖고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근데 그 시비는 결국엔 이제 경선 불복을 위한 어떤 밑자락 까는 거, 미주 까는 거 그런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권리당원 포션이 지금 거의 선거인단이 260만 넘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잘못 경선 불복했다가는 굉장히 큰 어떤 후폭풍이 본인에게 닥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선택은 좀 하기가 어렵고 아까 이제 그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남아 있음으로 해서 만약에 이 표심이 없으면요 이재명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안 찍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더 대비하는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긍정적 의미의 출구 전략이기를 좀 솔직히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기대군요. 예, 주위에 좀 기대군요. 합리적인 또 국회의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본선에서 이 민주당 후보가 본선에서 낙마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그런 전제가 조금 그런 가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지금은 이제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네. 화천대유의 진짜 소유주는 이재명이다라고 그들은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아주 눈에 읽힙니다. 그게 네. 눈동자에 박혔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이제 그들만의 이제 뇌피셜일 뿐이고 뭐 이거는 좀 문과적으로 해석하더라도 화천대유가 어떻게 이재명 것일 수가 있는가? 아니 이재명이 성남에서 그런 식으로 한 몫을 했다? 예를 들면 뇌물을 받았다는 이력이 이재명에게 하나라도 있다면은 그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는 살기 위해서 청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죠. 얘기했고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네. 그냥 뭐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김용민 씨가 말이죠. 얼마나 적들이 많습니까? 저는 이제 적을 하나의 어떤 자산처럼
빚을 자산처럼 여기듯 네. 적들을 또 자산처럼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채도 자산이다. 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굉장히 적은 많지만은 적 많은 걸 좀 굉장히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무풀이 더 나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진짜 교통법규도 신호등 잘 지키려고 하고 누가 저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봐요. 음주운전 비슷한 것도 안 합니다. 네. 예, 심지어는 식혜도 안 먹어요. 식혜를 감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주도 안 먹어. 예, 무알콜. 예. 야, 대단하다. 그럴 정도로 진짜 이 적들에게 트집 잡히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역시도 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편인데 대장동이 이재명 것이다? 야, 이재명을 악인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럴 가능성보다도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게 지금 이낙연 캠프 사람들의 인식 아니겠습니까? 1%의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끝까지 한번 판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이제 거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우리 표현은 그렇게 상황입니다. 하잖아요. 눈 돌아갔다. 눈 돌아갔어요. 눈 돌아갔다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략 좀 호남 경선하고 PK 경선을 우리가 한번 미리 살펴봤는데 MBC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100% 전화 면접에 통신 3사 제공 데이터로 그 표본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건 뭐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앞서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건이 이재명에게 악재가 아니었다라고 볼 그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25일 날, 26일 날 이틀간 조사를 한 건데요. 다자구 대선은 이재명 후보가 27.8, 윤석열 후보가 17.2% 나와서 거의 10%포인트 격차 나고 있고 당선 가능성 문항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42.4, 윤석열 후보 20.7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다자구도나 당선 가능성, 그다음에 진영 구도, 민주당의 그 진보 진영 구도 안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39.0 이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대세론이 확실시 되는 그런 어떤 큰 흐름의 여론의 방향이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천대유가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이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여론조사가 돌아갔을 때는 곽상도 아들 건이 터지기 전이죠, 그죠? 그렇죠. 25, 26일이니까 보도가 안 됐을 때죠.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게 안 좋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으로. 근데 아직 정당 지지도가 빠지지는 않았더라고요. 네. 월요일 날 발표된 자료들 보니까 네. 아직 빠지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좀 수사도 좀 진행이 되고 이래야지 좀 어떤 한쪽에 설 수 있을 것 같다. 네. 아마 제가 이제 표본을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민주당 지지층 내에 이재명 후보 지지도가 계속해서 올라갔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금방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층은 거의 지금 최대치를 결집하고 있다. 네, 네. 1등 후보를 상대방이 공격을 하니까 당연히 1등 후보 중심으로 결집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게 이제 본선까지 이런 식의 네거티브에 의한 우리 표 결집의 의미가 있을지 이거는 지금 좀 생각을 좀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본선 대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숙제를 하나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그 이재명 지사로서는 지금까지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는 정면 돌파 기조였습니다. 네. 사실은 누군가 자신에 대해서 불리한 의혹 제기, 네거티브를 걸 때는 무시하고 가는 게 전략 아닙니까? 그게 상책인데, 근데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권을 아예 그냥 무대 위로 올려놨어요. 링 위로 올려놓고 한참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공격하고 막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처음에는 아이 저 양반 그저 그냥 뭐 넘어가지 그 굳이 그걸 또 들고 와가지고 마이너한 이슈를 이렇게 키우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양반은 자신에 대한 네거티브를 역이용하는 그런 기술을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이게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안 하더라도 언론에서 특정 언론이죠, 그죠? 대선 개입을 프레임을 짜가지고 끝까지 끌고 올 것이다.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아마 그런 작심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 당에서 지금 언론중재법 총괄 못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까지 좀 연결시켜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대선 국면 자체에서 흔히 하는 이 수구 언론들이 그냥 있을까요? 저는 끝까지 개입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언론중재법을 오늘 통과를 못 시킨다면은 네. 대선 때까지 끌고 가면서 지금 이 합의 국면에서 이 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지지자들의 기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것을 원하는 수준으로 다시 올려가지고
저는 싸울 수 있는 싸움의 도구로 만들어 보는 것 이런 것도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 정권 교체 의향이 높잖아요. 예. 그 가장 그 기저에는 부동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대장동 개발 의혹이 그것과 다 직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언론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대선 끝까지 가져갈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공약 안에서도 이 부동산과 그다음에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지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밀리지 않으려고 아주 이제 진짜 작심을 하신 것 같고 오늘인가 어저께 그 나온 것 중에 이제 대장동과 LCT 비교하면서 그 정권 환경이 정치 환경이 그때와 지금 완전히 우리가 판단할 때와 완전히 달랐었다라는 거를 지적하는 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주택 공급과 관련한 그 방법론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하나의 어떤 공론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기사의 양으로 못 이겨요. 솔직히 말해서 네. 저쪽에 이제 그 수고 언론이 만드는 기사의 양을 못 이기기 때문에 저는 기사의 강도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가짜 뉴스 만드는 언론사, 그 다음에 또 뭐 기자, 정치인들 좀 고소고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은 곽상도 의원 아들 건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특검이니 뭐 조사니 이런 식으로 말릴 필요 없어요. 무조건 곽상도 의원을 국회의원에서 사퇴시킨다는 각오로 국회 윤리위원회 소집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서 끝까지 몰아붙여야 돼요. 그렇지. 네. 민주당의 전략은 그러해야 맞아요.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금 지금 싸움의 강도가 국민보다 조금 약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아, 정말 참 너무 지금 답답합니다. 오늘 예. 뉴스나 국민의힘의 지금 반응을 보면요. 하루 이틀 정도 곽상도 의원 건으로 수세적으로 했다가 다시 또 대장동 이야기 또 들고 나와요. 네. 또 들고 나 이거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화력을 놓치면 안 됩니다. 화력을 끝까지 결집을 해줘서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쪽에서 먼저 의원직 사퇴 카드가 지금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끊고 그리고 다시 대장동으로 돌리겠다. 왜냐하면 이게 안 돌아가면은 고발 사주가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서로 피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밤에 말이죠. 곽상도가 외롭지 않게 했어요. 네. 열린공감 TV가 오늘 밤에 곽상도를 외롭지 않게 할 네. 또 한 명을 또 공개를 할 저는 예정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왜 곽상도 의원을 국회 윤리 제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소해야 됩니다. 지금. 네. 싸울 줄 모르는 거야. 내가 제소해야 봤을 때. 되고 예. 곽상도가 자진 사퇴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퇴시켜야죠. 그렇죠. 사퇴시켜야지. 사퇴시켜야죠. 네. 제명시켜야죠. 그런 식의 싸우는 과정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줘가지고 흔히 하는 화천대유와 이재명 지사가 엮는 것이 아니고 곽상도 의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죠? 네. 프레임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거. 네, 네, 그래요. 지금 저쪽에서 특검을 하자고 지금 네. 그러고 있어요. 네. 특검 공세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특검 공세는 이미 지금 TV 토론 때도 보니까 완전히 모든 8명 후보가 다 특검으로 뭘 받았나 봐요, 지령을. 어쨌든 아니 똑같이. 심지어 말이죠. 네. 검찰총장 출신인 사람마저도 특검을 얘기하고 네, 있어요. 아니 맞아요. 특검은 지금 검찰을 못 믿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특검하자는 거 특검을 아닙니까? 하는 건데. 근데 검찰총장 최근까지 했던 양반이 지금 검찰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특검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 야권이 좀 힘이 약했을 때 특검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검찰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특검이라는 게 그 시간 끌기용으로 오히려 더 이용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검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빠른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좀 가릴 걸 가린 다음에 그렇지. 부족한 거를 특검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 검찰이 수사를 엉망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판에 특검부터 얘기 나오는 건 이건 정치 공세의 의미가 더 커요. 그렇죠. 뭐 국정조사는 말할 필요도 없죠. 국정조사는 해봐야지 국회의원들이 못 밝혀내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말씀드려서 네. 그런 거고 특검도 이거는 대선까지 이 이슈를 중심으로 끌고 가자는 겁니다. 이 이슈가 이재명 후보가 전혀 관련이 없더라도 한쪽은 대선 후보고 한쪽은 곽상도 같은 뭐 피렘이에요. 그렇게 이제 맞춰서 가자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반응할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기현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죄 없으면 특검에서 밝히자고 그러는데 죄 없는데 왜 수사를 해요? 그렇지. 이거는 죄 없는 사람을 수사하면 이거 인권 침해입니다. 맞아요. 직권 남용이에요. 죄 없는 사람 수사하면은 이거는 진짜 맞습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알고 아니 뭐 이렇다 마셔야 되고요. 뭐 범죄 비슷한 거라도 그 흔적이라도 있어야죠. 있어야 뭘 그렇죠. 수사를 하든지 제가 말든지 하지. 특검법을 봤어요. 혐의가 있거나 최소한의 증거가 있어야지 특검으로서 수사를 하는 거지. 혐의에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고 최소한의 증거가 없는데 무슨 왜 수사를 합니까? 수사를 하려면 곽상도나 해야죠. 그리고 요새 보니까 또 경찰도 화력이 은근히 많이 세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을 못 믿겠으면 경찰에 수사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빨리 해서 일단 좀 가려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의심되는 대목들을 빨리 증거를 찾아가지고 그렇죠. 가려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이라든가 이익 관계를 만들어낸 구조를 당장 못 밝혀내더라도 네. 곽상도 아들 건처럼 작은 거 낮게 하나하나라도 수사가 빨리빨리 나와줘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검찰이 이런 걸 잘했잖아요. 그렇죠. 눈 뜨면 하루에 하나씩 터뜨려 주잖아.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수사가 좀 빨리 진행돼서 한 건씩 한 건씩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특검 공세는 이제 정치 공세니까 네. 당당하게 맞서면 될 것이다. 또 우리도 무시 전략. 가만히 앉아가지고 무시 저- 전략. 저는 특검 국정조사는 무시 전략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곽상도를 아주 대차게 몰아붙이는 그렇죠. 네. 네. 이 맞불 전략으로 나가줘야지. 또 아울러 지금 고발 사주 사건이 완전히 가라앉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다시 살려야지. 불씨를 살려야지. 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고발 예. 사주 의혹 지금 뭐 국감 다음 주부터 하지만 끄집어내야죠. 그렇죠. 끄집어내야죠. 이게 어디로 가게 되나요? 정보위도 있고 그나저나 법사위도 있고. 이재명 지사가 지금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10월에 국정감사 때 경기도지사로서 대권 주자지만 아마 또 그 무렵이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될 그쵸. 가능성이 높아요. 네.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야당 의원들에게 청문회를 받는 이런 아주 재밌는 풍경이 또 연출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 이번 국감 때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들에 대한 거를 선전 홍보하는 장으로 국감을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분들이 그냥 둘 분들이에요. 죽도록 전혀 네거티브 할 지금 그 분들인데. 방향으로는 안 가고 역시 대선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거를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거 그렇지. 보면은 예, 야당 의원들이 공세를 예, 퍼부으면 오히려 더 역공적인 더 거. 대차게 맞서고 네, 예. 또 그러면은 참 재미있는 게 말이죠. 네. 국회의원들한테 공격을 당하면요. 공격 당하는 사람 지지율이 더 올라갑니다. 사실 그래서 작년에 그 법사위 때 네. 윤석열 검찰총장 그렇죠, 그렇죠. 뭐 그냥 참, 응? 아니 옛날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지지율이 더 올라갔어. 그렇죠. 맞받아치기. 저는 예. 옛날에 그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실실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거 기억나세요? 그거 정말 재밌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아니 국회의원이 묻는데 어디 자꾸 실실 쪼개고 그래? 그러니까 실실 쪼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잠깐 이재명 도지사를 국정감사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네. 네. 그 행안위, 야당 예. 의원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당 의원이나마나 야 지금 행안위는 아마 발역이 약할 겁니다. 여당도 쟁쟁합니다. 보니까 양기대, 네. 오영환, 네. 오영훈 네. 분들은 그쪽 또 이낙연 지금 캠프죠. 이낙연 쪽 아닙니까? 네. 예. 후보가 결정된 뒤이기 때문에 음. 아마 행안위 야당 의원들 활약은 뭐 약한 의원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충. 김도읍 있고요. 김도읍이 아이고. 이쪽으로 갔네. 예. 그리고 김용판, 그리고 김형록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서범수, 이명수, 이영, 최춘식, 이은주는 정의당. 바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바뀔 것 같아요. 네. 멤버 체인지 될 것 그쵸, 다 같아요. 이제 공격수들이 다 이제 공격수들이 또 배치되겠죠. 네. 나타나가지고 이재명 지사하고 붙을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도 싸움꾼 뭐 1대 10, 1대 20 붙을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네. 작년에도 그 저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아, 그 이번에도 기자회견 할 때 그 보니까 원고 없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예. 거의 논리가 엄청 탄탄하시더라고요. 아마 저는 도지사 사퇴 시기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12월 초에 등록할 때까지 음. 예비후보 등록할 때까지 간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빨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후보 전략이라는 것이 원래 하던 대로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환해서 후보답게 덩치를 키워서 하겠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애초에는 원래 이재명 후보가 잘하는 방식대로 정책 가지고 국회에서 하겠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지금 야당이 과도하게 네거티브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지사 사퇴 시기가 좀 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경선 이후에 민주당의 과제도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팀이어야 하느냐 이 부분보다는 이재명 당으로 개편되는 것이 이재명 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무슨 1인 독재 정당 하자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정책을 그대로 다 당론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의 경선 구도 뭐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과연 경선 이후에도 이재명 당이 될 수 있을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말이죠. 후보가 된 이후에 후단협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그럼요. 했습니까? 네. 또 2012년 대선 생각하면은 그때 문재인 후보가 당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해가지고 캠프 따로 당 따로 이랬단 말이죠. 네.
결국 그게 저는 패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재명 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먼저. 표현은 이재명 당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좀 그럴듯하게 폼나게 진보 개혁의 재구성. 진보 개혁의 재구성. 예, 이야기는 뭐냐면은 당적 차원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거죠. 제가 이제 늘 그런 이야기하면 우리 김용민 PD님 별로 안 좋아하셨지만은 정의당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의당도 정신 차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180석 가까이 된 숫자지만 이거 그냥 살찐 공룡이잖아요. 네. 대선이라고 하는 흔히 하는 정격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안 되기 때문에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 국회의원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외곽에 다양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또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것들을 재구성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뭐 제대로 된 페미니즘 운동하는 사람 또는 뭐 극단적인 이 환경론자들 말고 제대로 된 환경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이 세계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지금 뭐 해외 문제, 북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 데리고 뭘 하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대통령은 국회의원 뽑는 것과 다른 대의 체계입니다.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집행 체계로서의 권력 구조가 대통령제고 의회는 어쨌든 견제 구조로서의 권력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형식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경선 이후에 민주당 과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됐기 때문에 후보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가 두 가지를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권리당원들이 55% 이상 지지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실현을 시켜줘야 돼요. 저는 권리당원들의 그 지지의 의미가 민주당에 이미 이제 그 인자들 사람들이 너무 기득권화되어 있고 그리고 세물이 너무 없다. 이제 같은 목소리를 듣는데 너무 질렸다.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권리당원이 55%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되었을 때 이재명의 칼날을 가장 이렇게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새로운 얼굴들을 전면적으로 등장시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 캠프의 결합을 속속 막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언론인도 많고 많은 좀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결합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기존의 민주당의 인적 구성에서의 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렇지. 들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트렌드를 읽는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렌드를 읽는 시스템. 예, 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룡화되어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많이 변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 가장 핵심 디지털 경제화되고 있고 기후 변화 이런 전 세계적인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그런 어떤 흐름들을 읽는 이 시스템이 부재한 것 같아요. 민주연구원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보통 옛날에는 이게 이제 당 정책위를 통해서 그런 어떤 변화의 흐름들을 계속 수렴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법을 또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거를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거를 재정비하지 않으면 이 MZ 세대들이 굉장히 지금 좀 다른 독특한 생각들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과연 이게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이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도 많이 되거든요. 그 MZ 세대가 네. 2030, 40 세대가 그렇죠. 40까지.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한다라는 발상부터 아니, 고정관념부터 깨야 됩니다. 맞아요. 광주에서 지금 2030이 홍준표를 지지한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맞습니다. 전면적으로 선거 전략을 백지에서 다시 짜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제 예. 대한민국 공직사회 관료제가 국민들 네. 수준을 못 따라가잖아요. 네. 민주당 내의 이 시스템이 당원들을 못 따라가요. 당원 지지자들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흐트러서 재구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있는 우리 인력 가지고만 당을 재구성하겠다. 뭐 정책위관은 무슨 일을 하고 연구원은 무슨 일을 이야기하고 저는 그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외부의 인사들이 광범위하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언제 시점인가 보면은 그게 2002년이죠, 그죠? 2002년 민주당 후보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그 전에 있던 새천년 민주당 인력 구조로만 선거를 치르려고 했을 때 그게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는 정치적으로 색깔이 달라서 안 된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정치적으로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한쪽은 구태로 흘렀다는 뜻이고 한쪽은 새로운 모습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이야기는 세력이라는 것은 색깔을 정치적 이념과 색깔을 분명히 달리하는 게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야당 10년하고 5년 집권하면서 분명히 기득권화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는 외부의 새로운 물결들을 인입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돼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덧붙이면은 사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 때 같이 노무현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으로 등장한 게 386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등장했을 때 이 이재명 후보의 그 든든한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세력은 누군가? 이제 386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 그것이 좀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이재명 후보가 전면적으로 캠프에 결합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50대 초반,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전문가들이거나 아니면은 그 지방 의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던 아주 바닥에서 정말로 이제 활동을 했던 그런 3, 40대들을 등장을 시켜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담지해 나갈 주체로 세워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낙연 후보 얘기 좀 한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트위터에다가 저 이낙연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십시오. 정권 재창출로 보답하겠습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낙연 캠프가 최우선적으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1, 2위 역전 이거는 불가능하고 결선 투표까지 무조건 가는 거.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50% 미만으로 끌어내리는 게 목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선에서 붙으면은 이재명의 그 과반시라는 무너졌다. 지금 이제 이낙연이 흐름을 탔다. 이낙연으로 밀어주자. 이 분위기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기 사퇴한 후보들을 빼고 득표율을 누적 득표율을 재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거죠. 4.4.5입 얘기까지 합니다. 4.4.5입 얘기까지 나와요. 4.4.5입식으로 해가지고 뭐 또 이재명이가 뺑기를 써가지고 결선 없는 그런 당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정말 악의적인 그런 소문도 내고 말이죠. 네. 이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아니 일단은 지금 저 룰을 이낙연 후보께서 당대표 했을 때 만든 룰이고요. 만든 룰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추미애 후보가 사퇴하면 그냥 끝납니다. 바로. 아 그래요? 그렇죠. 누적 지키가 10%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얻은 거를 예. 빼고 가버리면 이재명 후보가 거의 한 60%까지 올라가 버려요. 예. 그러니까 저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러네. 네, 추미애 후보가 열받아서 사퇴해버리면 그냥 끝납니다, 여기서. 그리고 제가 최근에 뭐 방송사하고 이제 뭐 기획 특집을 하나 했는데 거기 이제 MZ세대 PD들이 예. 그 야권 후보들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그 MZ세대 PD가 홍준표 후보한테 가서 예. 질문을 하는데 지금 후보님 같은 나이면 연세도 많으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시기에 좋으실 나이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시냐? 예. 왜 대통령 선거에 나가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 그런 질문을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받는다면 과연 저런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러네. 그때 홍준표 후보는 그 MZ세대 PD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지난번 대선 때 패배를 해서 그때부터 내가 다시 또 도전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다. 이런 자기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이낙연 후보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런 질문에. 삥삥 돌려가지고 김현정이 물었을 때 네. 어떻게 그런 질문부터 나오느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그렇게 그거는 지금 진짜 젊은 트렌드에 변화하는 트렌드와 일치를 못하고 계시는 거죠. 홍준표는 그래도 거기에 답변을 합리적으로 하더라고요. 성질 네. 안 내고. 승질 안 내고. 예. 예. 70대 양반이 그 저는 그 아까 승질을 저기 내는 거. 그 트윗 날린 내용을 보니까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뒤집는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점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절차적 표현이잖아요. 네. 그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계속해서 네거티브를 하겠다라는 측면과 점잖하게 출구 전략으로 가겠다라는 그것이 짬뽕되어 있는 지금 복잡한 심리 상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두저도 지금 자신이 선택할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얘기고. 근데 참 이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아니 당대표 시켜줬지, 국무총리 시켜줬지, 또 국회의원 시켜줬지, 도지사 시켜줬지. 네. 뭐 자리란 자리는 다 줬는데 뭐 이렇다 할 뭔가 성과를 내는 것도 맞아요. 없이 이제 와가지고 기회를 달라? 아
그런 얘기가 목구멍 밖으로 나오나요? 또 최근에 맞아요. 종로 국회의원직 던지고 말이죠. 그렇게 지금 21년을 보내오셨거든요. 정치권 현장에서. 예. 그러면은 눈에 드러나게 띄어야 될 성과라는 거는 이낙연 후보를 이어주는 어떤 후세대는 한두 명은 있어야 돼요. 그렇지. 포스트 이낙연을 음. 상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사람은 또 있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사면론 던졌을 때 네. 당대표 시절에 그때 이미 경선은 끝이 났다. 그때 그때 이렇게 이미. 예, 생각을 하는데요. 선거 캠페인으로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수준 이하의 컨설턴트들의 달콤한 조언일 뿐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20년, 30년 동안 그 사람이 살아온 정치 인생 역정으로서 평가가 되는 거다. 그 역정의 총합이다. 예, 총합이다. 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진보 개혁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서 될 가능성이 늘 높은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총합치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기에는 뭔가 좀 부족했다라는 것이고 그게 결정적으로 들통난 게 사면론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면론. 땅을 치고 후회할까요? 그렇죠. 땅을 치고 해야죠.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이제 제안을 줬던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어렴풋이 알려진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도 그때 좀 좋습니다.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양정철로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전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 그건 이낙연 그래요? 캠프에서 한 얘기예요. 네. 누가 얘기했는지 전 알지. 누가 얘기했는지 알아요, 저는. 아, 근데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면론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안다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양정철이 권유했다라고 말한 것을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얘기한 사람은 안다. 아. 저는 뭐 다른 사람으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그런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시기에 본인이 이제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총합된 정치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까 말씀하신 그때 판 끝났다라고 하는 거랑 직결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그 사람이 양정철이 하라고 해서 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네. 진짜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분 이낙연 후보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인지 그러니까 도움이 되고자 거짓말을 한 것인지 도움이 되고자 참말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그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언론에다가 얘기하라라고 지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이 위기 상황에서 사면론은 그래도 양정철 씨가 당시에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으니 또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렸으니 대통령이 요청해가지고 내가 그걸 그냥 제안한 것이다라고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낙연 씨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마저도 사면론으로 인한 정치적 책임마저도 회피하려는 이낙연 쪽의 그런 꼼수가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하자면 말이 좀 복잡한데 네. 아니 사면론 얘기했다가 똥바가지를 뒤집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걸 그냥 회피하려고 지지율이 그냥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 반토막 났죠 그때. 이낙연 캠프 쪽 사람이 오마이뉴스 기자한테다가 이낙연이 뭐 본인이 그렇게 사면을 하고 싶어서 사면론 얘기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양정철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건데 왜 우리한테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비난을 하려면 양정철한테 비난해라. 그런 게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잘 모르겠어요. 잘못 읽은 건 이게 예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DJP로 집권을 했잖아요. 예. DJP로 집권을 했는데 JP가 박정희와의 화해 그러면 아이고 저놈 봐라 원래 그럴 줄 알았어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와의 화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끄떡거려 줍니다. 그렇지. 야. 반대편에 있었고 진보적 색깔이 분명한 사람이 또 아울러 아우른다고 피해자 하는 아닙니까? 게 피해자. 피해자고 그런 예. 부분인 건데요. 평소에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 스탠스가 굉장히 진보적이었다. 그런 측면이라면은 저 사람을 사면해 주자라는 게 뭐 좀 하나의 진정성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좀 입장 자체가 이렇게 진보적인 입장은 아니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니까 민주당 내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흔히 하는 표현도 저 수박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스스로 이제 자촉해 버린 거죠. 예, 그래 참 보면서 제가 그 당시 그 오마이뉴스에 나왔던 이낙연 캠프 사람의 이야기, 양정철을 운운하는 이 행태를 보면서 제가 양정철 씨를 좋아하진 않지만은 야, 이 진짜 이 인간 정치하면 안 되겠다, 대통령 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사면론과 관련해서
책임질 일 있으면 본인이 다 뒷감당을 해야지 왜 양정철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너무 좀 무책임하고 정말 비겁한 짓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잘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알기에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낙연 그렇죠. 캠프 쪽에서. 예. 그거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4.7 재보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 7월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거 당신 책임 아니냐? 패배 책임.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거창한 사람이 아니다. 아 뭐야 선대위원장인데 선대위원장이었고 아니 4.7 재보선 때도 당대표가 이낙연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가 대선 나가려고 그렇게 중도에 그만둬 놓고 그렇게 해서 미안하니까 선대위원장 맡아가지고 진두지휘했잖아요. 그래서 4.7 때 아주 몰패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니까 뭐 난 거창한 사람이 아니라고. 아 거창하지 않은 사람을 왜 대통령 세웁니까? 응? 중진이나 정도 지도자가 정도 됐을 때 가장 쉽게 정치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디테일에 자신이 없으면은 큰 줄기의 가치에서 그 정당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부분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렇지. 제가 우리 추미애 대표하실 때 보면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거든요. 근데 잘 버텨요. 늘 일관된 줄기로서 그렇지. 자기 가치 지향을 관철시키러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거칠음으로 인해 가지고 남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하고 갈등도 만들어내지만 그거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괜히 흔히 하는 머리 써가지고 기술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무슨 중도화 전략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김현